해명국 어느 양반댁의 마당에는 한낮에 자결하는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머슴 강민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굵은 장작을 팼다. 그가 내리치는 도끼날 아래에서 장작이 쩍하고 갈라질 때마다 굵은 팔뚝에 돋은 힘줄이 불끈불끈 솟았다. 그의 피부는 태양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중했다. 허여 이 더위에 장작이라니 양반님들은 시원한 대청에서 부채질이나 하고 계실 텐데. 강민은 중얼거리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거칠게 훔쳤다. 마당에는 매미 소리가 귀를 울렸고 바람조차 숨죽인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였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강민아, 거기서 잠시 쉬거라. 물 한 사발 마시고 가거라. 고개를 든 강민의 시야에는 최 부인이 서 있었다. 여튼 분홍빛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차려입고 부채를 살랑거리는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고왔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은근한 따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어린 듯했다. 예, 부인, 감사합니다. 강민은 뻘건 얼굴로 천천히 다가갔다. 최 부인은 시원한 우물물을 한 사발 가득 담아 내밀었다. 이 더위에 참 성실하구나. 요즘 박대감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시니 말 조심. 몸 조심해야 한다. 네, 성실함은 내가 잘 안다만. 강민은 두 손으로 물사발을 받아들며 허리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 할 뿐입니다. 부인의 말에 강민의 나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음성에 최 부인은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단단한 팔과 땀방울이 흘러내린 목덜미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간질거렸다. 허허,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최 부인은 애써 시선을 거두며 물러섰다. 그날 밤이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적실 무렵. 강민은 기척을 죽이고 조용히 담을 넘어갔다. 평소 느긋한 그의 걸음이 이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민첩했다. 박대감이 저지른 짓거리. 이젠 끝장내야지. 강민의 눈빛이 번뜩였다. 박대감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술과 기생에 빠져 살며 심지어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해 착취를 일삼았다. 강민은 그런 박대감의 창고를 털어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다. 그러나 강민은 몰랐다. 최 부인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민이가 밤마다 어디를 다니는 거지? 최 부인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문을 닫았다. 한편 안채에서는 술에 취한 박대감이 비틀거리며 하인을 질책하고 있었다. 이놈들아, 술상이 왜 이리 허접하냐. 대감님, 너무 드시면 닥쳐라. 내 돈으로 술 마신다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인들은 얼굴을 굳힌 채 숨죽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저희 사람 언제나 정신을 차릴런지. 눈가에는 슬픔과 체념이 어렸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강민은 어김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전날보다 피곤해 보였다. 그때 기척이 느껴졌다.
강민 오라버니 박대감의 딸 수연이었다.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수연은 20살도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총명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씨였다. 어릴 적부터 강민을 오빠처럼 따랐다. 어젯밤엔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강민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씨, 혹시 쥐라도 지나간 게 아니겠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긴 요즘 쥐가 많긴 하더라. 그런데 어제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날리셨어요. 강민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씨,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수연은 살짝 웃었다.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 말에 강민은 땅을 바라보았다. 이 집도 썩은 양반가지만 저 아씨만은 마음이 쓰이는구나.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복잡한 연민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은 검은 옷차림으로 어둠 속을 달렸다. 어깨에는 빈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오늘은 박서방댁 창고를 털어야겠군. 강민은 담을 넘고 지붕을 타며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번뜩였다. 그런데 몰래 그 뒤를 쫓아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최 부인이었다. 이 시간에 강민이 부인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강민이 담을 넘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나오는 강민의 실루엣. 저게 도둑질이란 말인가. 최 부인은 입을 막았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강민은 그 보따리를 들고 가난한 동네로 향하더니 굴뚝 없는 초가집 문 앞에 살그머니 내려두었다. 그리고 몸을 숨긴 채 기척을 살폈다. 이놈, 저런 짓을. 최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꼭 쥐었다. 그러나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흥분이 피어올랐다. 저희는 도적이 아니라 의적인가.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다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강민은 묵묵히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었다. 그러나 전날 밤이 떠올라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무겁고 피곤했다. 교회 부인이 날 본 건 아닐까 설마. 그의 입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아, 잠깐 이리로 오너라. 최 부인이었다. 강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눈빛을 가다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최 부인은 평소보다 정제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부인, 부르셨습니까? 강민이 머리를 숙이며 묻자 최 부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강민아, 어젯밤 어디를 다녀왔느냐? 순간 강민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밤새 방에 있었사옵니다. 최 부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담을 넘는 것도, 보따리를 메고 나오는 것도. 강민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부인. 최 부인은 부채를 살며시 접으며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 말에 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인, 제발. 하지만 강민아, 최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네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저지르는 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누가 알면 관오에서 널 처형할 게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입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부인께서 이걸 어찌하시렵니까? 최 부인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간단하다. 내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다. 강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최 부인은 부채로 입가를 살짝 가렸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밤 나를 찾아오너라. 강민은 몸을 굳혔다. 그건 부인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오늘 밤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거다. 강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도 경직되었다. 부인, 저는 머슴일 뿐입니다. 감이라니 네가 감히 담을 넘고 훔친 걸 나 몰래 하려고 했지 않느냐. 최 부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난 네가 그 보따리 내려놓을 때 이상했다. 어째서인지 심장이 뛰더라.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다. 부인, 제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강민아. 세상에 옳은 일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최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사람은 술과 여자에 빠져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말도 섞지 않는다. 난 그저 장식품이었다. 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죄송함으로 오늘 밤 나를 찾아오너라. 최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대감은 사랑채에서 술상을 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술이 왜 이리 맛이 없냐? 하인들이 벌벌 떨며 바닥을 닦았다. 최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담담하게 화장을 고쳤다. 오늘 밤 강민이 올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편 강민은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문을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가 도운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애가 붙잡히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깊었다. 달빛이 사랑채 문 앞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민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왔느냐? 최 부인이 앉아 있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으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강민은 한 발 들어섰다. 부인. 이리 와라. 최 부인은 손을 내밀었다. 강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느릿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최 부인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강민아, 나는 외롭다.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의 커다란 손이 살짝 떨렸다. 인넨 바인, 오늘 밤만이라도. 최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니? 강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은 길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 부인은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 강민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절하게 슬펐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수연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오라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강민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라버니, 무슨 고민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수연아 씨, 만약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나쁜 일을 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었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를 믿어요. 그날 밤 최 부인은 또다시 강민을 불렀다. 강민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그 안에는 최 부인이 앉아 있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겠느냐. 강민은 무겁게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강민은 매일 밤마다 최 부인의 방을 찾았다. 밤이 되면 사랑채 문이 살짝 열렸고 은은한 등불이 그의 그림자를 끌어당겼다. 왔느냐. 최 부인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속엔 묘한 강압이 깃들어 있었다. 강민은 대답 없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다. 분홍빛 비단, 이불 위에 앉은 최 부인은 고운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강민아, 오늘도 나와 이야기 좀 해주렴.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그녀 앞에 앉았다. 부인,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다. 하지만 최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왜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 강민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도 오늘이 몇 번째냐. 최 부인은 그 말과 함께 살짝 손을 뻗어 강민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어깨는 경직되었다. 강민아,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도 아니야. 최 부인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한 광택이 번졌다. 나의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강민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어졌다.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아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하지. 최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느냐.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의 대화는 점점 더 내밀해졌다. 최 부인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제발 나를 안아주렴. 강민은 마치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지만 결국 두 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최 부인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강민의 얼굴은 점점 더 지쳐갔다. 낮에는 마당을 쓸며 하인들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어졌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강민에게 수연이 다가왔다. 오라버니 그의 얼굴을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아파 보여요. 강민은 억지로 입가를 올렸다. 괜찮습니다. 그저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라버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움직였다. 별일 아닙니다. 저한테는 말해주실 수 없나요? 그 말에 강민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나직이 말했다. 아씨께서 제게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이제 오라버니가 힘든 거 알아요? 강민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전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강민은 한참 동안 빗자루를 붙든 손을 떨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박대감의 고함이 들렸다. 인연이 또 내 술상을 치우라고. 그는 술에 만취해 상을 엎어버렸다. 술병이 깨지고 시끄러운 파편 소리가 마당까지 울렸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와 바닥을 닦았다. 최 부인은 살짝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다. 강민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다. 밤이 되자 최 부인의 방으로 불려갔다. 강민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문을 살며시 열었다. 부인. 최 부인은 등불 옆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었다. 왔느냐? 강민은 조용히 들어섰다. 앉아라. 그는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최 부인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채를 내려놓았다. 강민아,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 말에 강민의 눈이 떨렸다. 민, 나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최 부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너에게만 하는 말이다.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강민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습니다. 최 부인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다. 강민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부인,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네가 나를 구원해주면 안 되느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네가 없으면 나는 죽을 거다.
네가 내 방에 오지 않으면 내가 관에 가서 네 죄를 고발하겠다. 그 말에 강민의 숨이 턱 막혔다. 부인.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네가 필요해. 최 부인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도 긴 어둠이 흘렀다. 방 안에는 간신히 불빛이 깜빡였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최 부인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숨죽여 울었다. 그의 손이 최 부인의 등을 어설프게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강민은 그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마당에는 장마철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물은 기와를 타고 후두둑 쏟아졌다. 강민은 허리를 굽혀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를 치우고 있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흙탕물이 튀어 얼굴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삽을 들었다. 그때 수연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오라버니, 왜 이렇게 비를 맞으세요? 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괜찮습니다. 안 돼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수연은 우산을 그의 위로 들이밀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좁은 우산 아래서 맞닿았다. 강민의 몸이 살짝 떨렸다. 수연은 강민의 팔을 잡았다. 오라버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요. 너무 걱정돼요. 강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씨,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오라버니야말로 제일 따뜻하고 제일 좋은 분이에요. 강민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비는 거세게 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우산 아래에서 바라보다가 수연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라버니, 사실은 예전부터 오라버니를 좋아했어요. 강민의 눈이 커졌다. 수연은 눈물을 훔쳤다. 어릴 적부터 오라버니는 제게 오빠 같고 친구 같고 또 그냥 좋아했어요? 강민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오라버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착한 분이에요.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니까 제발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다. 바로 최 부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부채를 쥐었다. 갱민아, 네가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최 부인은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멈춰 서 있었다. 수연과 강민이 같은 우산 아래서 나누는 눈빛, 손끝의 떨림, 수줍은 고백, 그것은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투명한 무언가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검고 끈적한 질투가 꿈틀거렸다. 내가 그렇게 안아달라 했을 땐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저 계집아이 앞에선 왜 저렇게 따뜻해지는 거지. 손에 든 부채는 이미 비에 젖어 맥없이 쳐져 있었고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최 부인의 방엔 촛불 대신 냉기가 감돌았다.
강민아, 오늘은 왜 안 오느냐? 그녀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문 쪽을 바라봤다. 톡.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다. 그녀는 이불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혹시 그 계집에게 마음이 간 건가? 그녀의 입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비에 젖어 진흙탕이 되었다. 강민은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다. 밤새 잠도 자지 못했고 수연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씨는 너무 순수하셔. 내 옆에 있어선 안 되는 분이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강하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놈, 감히 어디서 꾀죄죄한 꼴로 기어다니는 것이냐? 박대감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대감,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이 밤마다 어디 기어다니는지 아느냐? 강민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감히 내 집 안에서 내 마누라 눈치를 보고 내 딸아이한테 눈길을 주고 그게 하인의 도리냐. 박대감은 그대로 강민의 뺨을 내리쳤다. 피용. 강민은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변명이라도 해봐라. 박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수연이 안채에서 뛰쳐나왔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강민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에요. 아버님, 오라버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는 더욱 분노했다. 뭐야, 네가 지금 저놈 편을 드는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연이 박대감의 손이 수연을 향해 올라가려는 찰나. 강민이 벌떡 일어나 팔을 붙잡았다. 아씨에게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박대감은 흠칫 놀랐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놈이 진짜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씨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강민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항상 죄송하다고만 해요. 오라버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날 밤 강민은 자신의 방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달빛이 창백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짙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다. 최 부인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도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부인. 죄송하다. 또 그 말이냐? 최 부인은 살짝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다 봤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남은 멍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참아내더군.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강민은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부인, 저와 계시면 결국 부인께서도 상처받으십니다.
그럼 너는 그 계집 옆에 있으면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최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너를 감싸줬던 건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정말 네가 특별해서였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난 다 잃는 거다. 강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부인께선 이미 저를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최 부인은 숨을 삼켰다. 이용, 그렇습니다. 제 약점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 인정하마.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협박도 했고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했지. 그런데 강민아, 너도 내 곁에 올 때마다 나를 안아줄 때마다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느냐.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 수연, 그 애를 사랑하느냐? 최 부인의 질문은 너무도 날카로워서 강민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최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가 결정해라. 그녀는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작은 목각함이었다.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내일 저녁 수연의 방 앞에 놓고 오거라. 강민은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그 애가 널 사랑한다고 했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동정인지 그걸 확인하게 될 거다. 강민은 그 상자를 품에 안고 방 안에 남았다. 최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저녁 강민은 목각함을 품에 안고 수연의 방 앞에 섰다. 이걸 놓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멀어지려던 찰나 문이 열렸다. 수연이었다. 오라버니. 그는 깜짝 놀라 멈췄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문 옆 상자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에요? 열지 마십시오. 하지만 수연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다. 하인을 사랑한 여인은 결국 피를 부른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민은 침묵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누가 이런 걸, 오라버니가 저한테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아씨께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강민은 뒤돌아섰다. 잊으십시오. 아씨, 이 모든 것은 악몽일 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비녀를 꼭 쥔 채 눈물을 떨구었다. 그날 밤 최 부인은 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온전히 찬빛으로 빛났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네 마음도 내 것이겠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비녀 사건 이후 수연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다. 하녀들이 문 밖에서 애타게 부르다 문을 닫을 때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죠? 오라버니. 그녀의 손엔 여전히 그 붉은 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한때는 어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장신구였던 그것이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무렵 강민은 밤마다 뜰을 맴돌았다. 수연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뒤돌아서는 밤이 이어졌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비어 있었다. 최 부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탈출할 수 없는 덧 수렁이었다. 하루는 박대감이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중간 계집 하나가 수상한 소리를 흘렸다. 대감? 요 며칠 그놈 강민이가 밤마다 어딜 맴돌던데 말입니다. 어디 안채 근처를 서성이고 아씨 방 앞에도 자주 다녀갑니다요. 박대감의 이마에 푸르스름한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놈이 내 딸한테까지. 그는 술잔을 탁 내려치고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그 자식 뒤를 캐라. 발 하나만 잘못 디뎌도 목을 베어버릴 테니. 그날 밤 최 부인의 방에서 나오는 강민을 누군가 뒤에서 급습했다. 이놈이 그 간밤마다 마님 방에 들락거린 자로구나. 문간에 서 있던 하인 셋이 그를 밧줄로 묶으려 달려들었다. 강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둘러싸인 상태였다. 놔라 무슨 짓이냐. 하지만 하인 하나가 거칠게 소리쳤다. 박대감님의 명이다. 감히 주상의 여인을 탐한 죄로 체포하는 것이다. 강민은 몸을 비틀며 버텼지만 결국 힘으로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다가왔다. 감히 내 놈 따위가 감히 내 아내와 딸을 넘봐. 그는 강민의 멱살을 붙잡아 올렸다. 죽여 마땅한 놈이다. 지금 당장 관하로 끌고 가겠다.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입을 놀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최 부인이 급히 뛰어나왔다. 대감님, 그만두십시오. 박대감은 놀라 돌아보았다. 이 여편네가 네가 왜 여기 나와 이놈을 감싸겠다는 거냐. 최 부인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이 모든 건 제가 시킨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인들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박대감은 입을 딱 벌렸다. 뭐라고 네가 시켜. 그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를 유혹했고 협박도 했습니다. 강민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최 부인은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지만 나중엔 정말로 그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이 더러운 년이 내 체면이란 걸 너는 아느냐. 그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수연이 달려나왔다. 아버님 안 됩니다. 그녀는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죄가 있다면 저에게도 있습니다. 너는 왜 또 끼어들어 너까지 이놈 편을 드는 거냐. 전 오라버니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무슨 망측한 소리냐. 그건 하인이다. 내 신분을 모른단 말이냐. 수연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신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고든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박대감은 치를 떨며 소리쳤다. 이 놈을 관에 넘겨라. 간통죄로 참수형에 처해도 시원찮다. 그렇게 강민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뒤편에서 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오라버니, 꼭 돌아오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대감댁 하인이 마님과 통정한 죄로 포박되었다더라. 그뿐인가 아씨도 그 놈을 사모했다지 뭔가. 이게 조선판 폐륜이지 뭐야. 한편 감옥 안에 갇힌 강민은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손발은 무겼고 배는 굶주려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제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수연은 몰래 하녀 복장을 하고 집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등불 하나 들고 산길을 향해 달려갔다. 분명 약초장 김도령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과거 강민을 구해준 은인, 지금은 깊은 산중에 응어한 백초 김도령. 그는 옛 의정 무리의 후계자이자 강민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오라버니를 이대로 죽게 둘 수 없어. 수연은 험한 산길을 달리며 바위에 부딪히고 비탈에서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한복은 진흙에 찢기고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기다려요. 오라버니,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깊은 산길을 비틀거리며 달리던 수연은 마침내 작은 초가집 앞에 당도했다. 지붕엔 이끼가 엉겨붙고 앞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희미하게 풍기는 한약 냄새는 여전히 그곳이 누군가의 거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연은 힘없이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김도령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잠시 후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수염이 거칠게 자란 중년의 사내가 나타났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순간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제가 강민 오라버니의 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분이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어요. 김도령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민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겐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 박대감께서 거짓된 소문과 분노로 그분을 옥에 가두셨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구해주세요. 제발
수연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이 까지도록 비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도령은 그녀를 잠자코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시오. 먼저 몸부터 녹이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일을 자세히 말해보시오. 그 시각 강민은 차디찬 감옥 바닥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뺨과 옆구리는 얻어맞아 멍들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수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오라비언이 꼭 돌아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죽더라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 그는 작게 중얼이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곧이어 문 밖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열어라. 쇠문이 끽 열리고 박대감이 단독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짙은 남색 도포를 걸치고 손에는 가죽 채찍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내 놈, 내 딸이 어째서 너를 저리까지 따르는지 오늘 확실히 확인해 보겠다. 강민은 눈빛을 거두지 않고 바라봤다. 지금 후회해도 늦었지. 넌 죽기 전에 내 손에 내 발밑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박대감은 채찍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옥문 바깥에서 갑작스런 외침이 울렸다. 불이다 마당에 불이야. 이어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대감은 채찍을 멈춘 채 고개를 돌렸다. 무슨 놈의 순간 감옥 안쪽 벽이 쾅 하고 터졌다. 먼지와 파편 속에서 한 사내가 검은 두건을 쓰고 등장했다. 강민, 이쪽이다. 강민은 놀라 눈을 치켜떴다. 김도령. 그는 재빨리 포승줄을 잘라내고 강민의 팔을 끌었다. 망설이지 마라. 지금이 기회다. 강민은 곧장 일어섰고 두 사람은 옥 바깥의 불길을 틈타 달아났다. 박대감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저 놈들을 잡아라 도망자다. 한편 장터 뒷골목에 마련된 은신처 안. 강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도령은 약초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지금은 잠시 몸을 숨겨야 한다. 그대가 돌아가면 수연아 씨도 죽게 될 걸세. 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는 괜찮습니까? 수연아 씨는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산을 직접 올랐다. 너라면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로 인해 그 아이까지 상처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어리석은 놈, 그게 진짜 지키는 게 아니다. 며칠 후 대감댁은 들끓었다. 박대감은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최 부인은 방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피멍이 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뺨을 내리쳤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거울 속에 자신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거울을 문질렀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무너짐과 광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뜰에서 달을 보고 있었다. 아직도 강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그녀의 손끝엔 아직도 그 붉은 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무언가 결심한 듯 그것을 장독대 안에 조용히 묻었다. 이제 나도 무언가를 바꾸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흐릿했지만 언젠가 다시 맑게 드러날 것을 믿으며 초봄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연은 장독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비녀를 묻은 뒤 매일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듯 앉아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차례야.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 시각 김도령과 강민은 산속 폐사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지금 박대감은 너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너는 산자가 아닌 도망자야. 강민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도망칠 수 없어. 그는 조용히 말하며 허리춤에 집검을 메었다. 내가 돌아가면 그 아이도 김도령님도 위험해집니다. 대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주었다. 이건 마을 서쪽 백로산 너머 작은 누각에 있는 도정이란 자에게 전달해 예전 의적무리의 연줄이야. 그를 만나면 길이 생긴다. 며칠 뒤 수연은 몰래 양반 부녀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일부러 곱게 단장하고 최 부인의 예복 중 하나를 빌려 입었다. 어머, 이 처자는 어디 댁 교수인가요? 박대감 댁 아씨랍니다. 자태가 고고하시네요. 수연은 웃으며 절을 올렸다. 소첩은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인사드리고자 나왔을 뿐이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을 낮추며 모든 여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장대감 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호겨,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과 당당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장대감 부인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대감 댁 아씨가 오늘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의 행보에 대해 진실을 알리겠다고 장대감은 젓가락질을 멈추었다. 진실이라. 예. 그녀는 조용히 문중장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박대감은 지난 봄부터 밀곡 수탈에 관여했지요. 장대감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딸년이 아비를 뒤엎겠다는 거냐? 피도 눈물도 없군. 아니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 더는 참을 수 없는 모양이지요. 같은 시각 폐사 근처 숲길 강민은 검은 두건을 쓰고 조용히 누각으로 향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의 가슴 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누각 안 도정이라는 산에는 초라한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다. 김도령의 수제자 바로 너구나. 강민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건넸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정근 편지를 펴보더니 작게 웃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어있군. 네가 구하겠다는 여인이
바로 대감의 딸이라.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도정근 잠시 침묵하다가 뒷방으로 손짓했다. 그곳엔 칼을 손질하던 사내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이제부터 넌 그들 속 하나다. 이름도 신분도 버리고 대신 진실을 위해 움직일 각오가 있느냐.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되찾는 일뿐입니다. 며칠 후 박대감은 점점 예민해졌다. 최 부인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연은 매일 나들이를 나가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그 계집 무슨 일을 꾸미는 게 분명하다. 그는 밀정을 보내 수연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장대감 댁을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장대감 그 늙은 여우가 설마 나를 뒤엎겠다는 건가? 그의 분노는 점점 폭주했고 결국 날이 밝자마자 하인을 시켜 수연의 방을 봉쇄시켰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님. 수연은 방 안에서 문을 두드렸다. 이딴 짓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선 박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내 피를 물려받은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길러 뭘 기대했을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시려는 겁니까, 이제? 강민 오라버니만이 아닐 겁니다. 다음은 저겠죠. 내 놈은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순간 박대감은 하인 하나를 불러들였다. 그년 입막음을 위해 혼처를 마련해라. 이번 달 안으로 장대감의 조카와 혼인을 시키겠다. 하인은 얼떨떨한 얼굴로 대답했다. 허나 아씨께선 거절하실지도. 거절하면 그날로 내 딸이 아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강민이 수연에게 준 조각 수건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짓밟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방 안 벽장을 밀어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었다. 그 구멍은 오래전 유모가 만들었던 뒤뜰 통로로 이어졌다. 수연은 조용히 벽장을 기어나가 뜰 아래로 내려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폐사 근처 강민은 작은 횃불을 들고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다. 오라버니. 그는 놀라 뒤돌아 보았다. 그곳엔 젖은 한복 차림의 수연이 서 있었다. 머리칼은 흠뻑 젖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신발은 지늘게 젖은 채였다. 수연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지 마세요. 저도 숨지 않을 테니까요. 강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았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산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뿔나팔 소리가 울렸다. 김도령이 급히 달려왔다. 박대감 측에서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 중이다. 서둘러야 한다.
강민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도망이 아니야. 이제는 싸워야 해. 새벽 산길을 따라 숨가쁘게 달리는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김도령은 허리를 낮추고 몸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이쪽입니다. 지름길로 빠지면 도정의 은신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민은 수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다잡으며 입을 다물고 묵묵히 따라왔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찬 듯 단단했다. 몇 차례 험한 산비탈을 넘은 뒤 일행은 마침내 바위 동굴 뒤편에 좁은 입구로 들어섰다. 안쪽은 은밀한 통로처럼 이어졌고 그 끝에는 도정과 그 무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그 아씨냐? 도정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연은 지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대감의 딸 수연이라 합니다. 제 죄를 알기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싸우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도정근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부끄러움이 있는 자는 그만큼 정직하지.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눈빛이야. 김도령이 곁에서 부연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장대감 측도 우리 편으로 섰고 내일 아침 관청 앞 광장에서 진실을 폭로할 증인들을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강민이 되물었다. 박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광장을 장악합니까? 도정근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폭로에는 희생이 따른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날 밤 박대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의 곁엔 여전히 하인과 몇몇 충직한 관리들이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나라에서 쌓은 명성이 저 하찮은 머슴놈과 계집아이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군.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하인을 보았다. 강민이 살아 돌아온 건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그놈은 나를 넘보는 짓을 했어. 그러니 뿌리째 뽑아야지. 박대감은 입술을 천천히 핥았다. 장대감 측은 광장에 무언가를 준비 중이다. 모두 처단하라.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손을 써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광장 한복판에는 커다란 천막이 설치되었고 장대감이 직접 마련한 백성 청문회라 적힌 판이 세워졌다. 강민은 얼굴을 가리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도포에 쌓인 채 안쪽에 숨어 있었고 김도령과 도정은 각각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정이 신호를 보내자 천막 안에서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자였다. 나는 박대감이 밀곡을 감춰두던 창고를 직접 보았습니다. 고을 백성의 세금을, 줄인 아이들의 곡식을 자기 자식 혼례 준비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 뒤를 이어나온 이는 의관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나는 당시 고을 의생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병든 노파를 박대감 측 하인이 발로 찬 것을 봤습니다. 그 노파는 며칠 뒤 눈밭에서 얼어 죽었죠.
또다시 군중의 탄식이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박대감의 친딸입니다. 이 모든 부정과 악행을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졌다. 뒤쪽이다. 누군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 강민은 재빨리 몸을 돌려 그곳으로 달려갔다. 후드에 칼을 숨긴 자객 하나가 무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강민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자객을 막았다. 그러나 그 칼날은 그의 옆구리를 깊이 베고 말았다. 강민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군중은 비명을 질렀다. 도정과 김도령이 달려가 자객을 제압했지만 이미 강민의 옷자락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오라버니 안 돼요. 눈을 뜨세요. 강민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이제 세상이 알게 됐잖아. 우리가 얼마나 싸워왔는지.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수연은 울부짖으며 그의 몸을 안았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강민 오라버니, 아니, 강민, 제발. 수시간 뒤 자객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박대감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포착되었고 결국 관에 붙잡혀 자백을 받았다. 그 소식은 한양까지 번져갔다. 왕실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칙서가 내려졌다. 박대감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술 한 병과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종이 울렸다. 그것은 죄인의 종이었다. 며칠 후 강민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김도령의 처방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수연은 그의 곁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웃으며 울었다. 살아있어요. 오라버니, 정말로. 강민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온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야말로 진짜 인연의 흔적이었다. 그날 장터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다. 누군가는 수연을 반역자라 불렀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도전근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다. 이제 내일은 끝났군.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또 하나 배웠지. 봄비가 그치고 마을 하늘 위엔 엷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의 마음엔 아직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강민이 칼에 맞았다는 소문은 고을을 온통 뒤덮었고 수연의 공개 증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관아 앞엔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누구는 박대감의 이름을 저주했고 누구는 만견히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 중심에 박대감은 없었다. 그는 지금 사랑차의 깊숙한 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붓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곱게 닦인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그의 아내가 남긴 유품이었다. 당신은 사람을 지키는 벼슬길로 나아가세요. 백성 위에 서지 말고 그 곁에 서서. 박대감은 종이 위에 떨어진 술 한 방울을 손끝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채 조용히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관아 앞, 관찰사는 고개를 숙이고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왕실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본 조사 결과 박대감은 다수의 민폐 행위와 공금 유용, 살인교사 등 죄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증거 문서, 자객의 자백까지 부정할 여지가 없군요. 관찰사는 천천히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왔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박대감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박성규 모든 죄를 인정하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장터에 모인 백성들 또한 그 말을 듣고 말을 잃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은 내 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소. 처벌을 받겠소. 다만 아이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오.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진실된 아이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짊어졌던 죄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고을 감옥은 박대감의 수감으로 분주했다. 최 부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옥반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대감이 혼례 때 건넸던 것이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반지를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에 그것을 넣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시녀에게 말했다. 이젠 나도 내려가야겠구나. 그녀는 남은 권세를 내려놓고 조용히 관가를 떠날 결심을 했다. 그곳엔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었다. 며칠 뒤 강민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 눈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죽을 떠서 그에게 건넸다. 이젠 걱정 마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떠났으니. 강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떠난 게 아니야. 그분들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사는 거지.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수연이 주최한 희망 장날이 열렸다. 백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 무상 식사, 아이들을 위한 학습 서당까지 마치 잔칫날 같았다. 김도령은 한쪽에서 약재를 나르며 웃었다. 이 녀석 이제 아가씨한테 명줄 잡혔군. 강민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셈이죠. 그때 한 노파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이 늙은이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도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수연은 그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살아주세요. 제발요.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요.
그날 밤 도정근 마지막으로 강민과 마주 앉았다. 이제 떠나려 하오.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 하지만 걱정 말게.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 그는 손에 든 작은 나무판을 건넸다. 그 위엔 작은 글씨로 선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대는 이걸 지켜야 하네. 칼보다 더 무거운 것이지. 강민은 그 나무판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도전근 미소 지으며 산길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어느새 안개 속에 녹아들듯 희미했다. 수연은 장터의 작은 집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해가 길어지고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강민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심고 있소? 뭐라니요? 기다리는 꽃이니까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도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지키는 거죠.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뒤편 모란 씨앗이 잔잔한 바람 속에서 흔들렸다. 그리하여 비가 그치고 바람은 따뜻해졌으며 마을엔 다시 봄이 찾아왔다. 한때 누군가의 칼날 아래 고개 숙였던 사람들, 자신을 감추던 이들, 무너졌던 가문, 망가졌던 이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민과 수연이 있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봄이 깊어지자 고을 저녁에 들꽃이 만발했다. 들녘에는 보랏빛 자운형이 넘실거리고 장터의 기와지붕엔 새들이 지저귀었다. 사람들의 얼굴엔 지난날의 그늘이 옅어지고 그 자리를 웃음과 이야기들이 메워갔다. 한양에서 내려온 조사단은 박성규 박대감의 죄목을 정식으로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저주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람의 몰락이 남긴 상처를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분도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제 그 이름은 과거의 페이지 속으로 천천히 접혀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은 고을 남쪽 들판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있었다. 이거 기둥이 삐뚤잖소. 김도령이 혀를 찼다? 괜찮소. 사람도 다 삐뚤빼뚤한데 집이야 어때? 강민은 웃으며 흙벽을 손으로 다듬었다. 그의 팔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아픔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이었다. 수연은 바구니를 들고 밭을 돌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바구니 속에는 토란과 봄나물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밥 짓기 전에 손 닦고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강민과 김도령은 동시에 고개를 들며 웃었다. 예, 마님? 그날 저녁 그들 셋은 작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이런 식탁이 가장 좋은 거였군요. 수연이 말했다. 강민은 술 한 잔을 들이킨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늘 위를 향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래를 보며 걷는 게 더 편하더군요. 하긴 벼슬을 하면 고개를 들고 마음을 지키려면 고개를 숙인다 했으니 김도령이 덧붙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은 조용히 타올랐고 모랑곶 향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며칠 후 수연은 과안에서 새롭게 개편된 백성서재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이젠 마님이 아니라 관직이군요. 강민이 농담을 던지자 수연은 눈을 찡긋하며 대꾸했다. 그래도 저녁밥은 제가 짓는걸요. 그녀는 고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안악들에게 풀무침과 약초 쓰는 법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더 이상 대감댁 따님이라는 무게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으로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도포자락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인 노승 라오생이었다. 그는 천천히 강민의 초가집을 찾아왔다. 여기 강민이 사나? 그런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도정의 옛벗이요. 그가 떠나기 전 당신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했지.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고 낡은 서찰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선산이 지지 않는다. 강민은 두 손으로 서찰을 감싸쥐었다. 눈가엔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산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날 밤 강민은 모닥불 옆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도정형,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 수연이 앉아 손을 얹었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후 몇 해가 흘렀다. 고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고 백성들의 웃음소리는 더 깊어졌다. 관아의 벽에는 정직은 제일의 법이다라는 표말이 걸렸고 장터엔 더 이상 굶주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봄날 아침 강민과 수연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앞마당엔 마침내 모랑곶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 꽃이 살아남을까 했어요. 그때는 너무 추웠으니까. 수연이 말했다. 그래도 살아냈잖아요. 강민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계절을 견뎌낸 뿌리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고을 아이들 몇 명이 그들 집 앞에 모였다.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강민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할아버지 됐냐. 강할아버지, 수연은 안에서 곱게 지은 떡을 내왔다. 이 떡 먹고 싶으면 이야기 끝까지 들어야 해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강민은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지. 그 이름은 강민이었단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 사람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사랑을 지키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바람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렇게 어느 봄날 모란이 만개한 작은 마을 한켠에서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